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김민하 평론가가 나와 계셔서 그런가요? 뉴스야라고 앞서 코너를 잘못 소개해드렸어요. 뉴스야 외전? 네, 외전입니까? 외전인데 네. 이 정통 뉴스야로 가볼까요? 그러면 오늘? 그렇게 하려면은 거의 9시 뉴스급의 뉴스 브리핑을 또 해야 되는데 준비가 됐을까요? 네. 오늘 그러면 12시까지. 아유 참,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뭐 지금 이제 뉴스야 외전 오늘 어떤 주제를 할지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사실 재보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에요, 오늘이. 그렇죠.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이 지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뭐 몇 시간 단위로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분 이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말씀 부탁드립니다. 단일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의 후보들이 한 명으로 후보를 단일화하고 그렇죠. 같이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단일화의 의미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단일화의 형식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감정 싸움인 거죠. 네. 중요한 것은 정책 협력 또 그리고 공동 전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합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오히려 시종 일관 유선 10%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토론도 잘 못하는 사람이 왜 서울시장을 하려고 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치 이것이 단일화로 가는 것인지 이미 선거가 있기 전에 정치적인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벌써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선거에서의 열흘 정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아주 많은 시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이기는 데만 급급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신뢰거든요. 네. 상호 신뢰. 이게 10% 유선 포함 그리고 경쟁력 또는 적합도 질문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일 겁니다. 이게 무신분립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새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못하니까 잔뜩 피로감만 커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경쟁력에 타격을 입는 거죠.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시사평론가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침에만 해도 말 조심해야 돼요. 네. 계속 상황이 반정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침에만 해도 야 이거 후보 등록 전에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점심때쯤에는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 또 양보를 뭘 했는지가 불분명해서 그게 결국 무슨 의도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었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는 이게 또 그러면은 양보를 한 게 결국 됐다. 이제 양보를 그러면 서로 하는 이유는 뭐냐 이제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죠. 마치 뭐 몇 달간 해야 될 얘기를 하루에 다 몰아서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 아무튼 오늘 이제 저녁 때까지 일어난 상황들은 뭐 여전히 두 사람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거겠죠. 양보마저도 양보를 하는 것마저도 양보할 수 없다. 네, 그런 그림이 돼버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서로 이제 좀 정책적인 경쟁을 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남은 시간 이 주말 경유해서 이제 좀 선거운동에 이제 실제 들어가기 전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거냐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얼마나 중간에 많은 또 변곡점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사평론가는 상당히 뉴스에 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 배종찬 소장. 네. 그 지금 서로 간에 양보를 하겠다. 저쪽 안을 내가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 간극이 가까워지고 있기는 한 겁니까? 계속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합의가 안 되는데 이렇게 봐요. 내가 저는 이제 수용하겠다, 양보하겠다 이렇게 통 큰 모습만 자꾸 보이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책임론이 부각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 내외 또 중도와 또 중도 보수와 보수 쪽에서 이거 뭐 단일화 못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단일화를 좀 더 이 표면적으로 거부하는 후보 쪽이 불리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이 먼저 통 크게 양보를 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좀 더 유연성이 있게 탄력이 있게 양보를 해나간다는 이런 이미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것이 실제 이제 단일화 여론조사에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호감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협의를 그러면 진지하게 2, 3일 전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쟁점은 뭐냐면은 경쟁력 조사를 하느냐 적합도 조사를 하느냐 이게 나누어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경쟁력 조사는 안 후보에게 적합도 조사는 이제 오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두 개의 조사 기관이니까 각각 하나씩 나누어서 하기로 했어요. 그럼 절충이 됐죠. 한 여론조사 기관이 그렇죠. 적합도 조사 질문 한 번 묻고 그다음에 경쟁력 조사 질문 한 번 물어가지고 두 네. 조사 수치를 합친다. 그렇죠. 단순 예. 합산하는 것으로도 한 조사 기관은 경쟁력 조사. 이거는 이제 안 후보가 원했던 거. 네. 또 하나의 조사 기관은 적합도 조사를 해서 단순 합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어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오 후보 쪽에서는 유선 비율을 10% 포함을 해야 되겠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안 후보 쪽에서는 100% 무선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10% 집전화를 포함하는 것은 보수 또 연령대가 높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이 조사 결과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 후보 쪽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안 후보 쪽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마지막 남은 쟁점과 이 협상의 이제 마지막 고비는 이게 유선 10% 포함인데 네. 오늘 아침에 이 안 후보 쪽에서 다 수용하겠다. 네네. 오세훈, 김종인 안을 다 수용하겠다라는 것은 유선 10%까지 안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근데-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이제 오 후보 쪽에서는 안 후보의 설명과 실무 협상팀의 또 협상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이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네. 오 후보 쪽에서 깜짝 놀랐을 수 있어요. 왜요? 이렇게 빨리 수용한다고 나오면 네. 나도 좀 준비가 필요한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 통 큰 남자가 안 후보가 되면 네. 오 후보로서는 조금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실무 내용을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좀 시간을 벌면서 정확하게 무엇을 제안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자는 이른바 통 큰 남자 경쟁으로 가는 상황이 전개된 거죠. 근데 그 오 후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안 후보 거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왜냐하면 안 후보가 그렇게 수용하겠다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내가 수용해 준 거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분 싸움을 하는 통 거다. 큰 남자 대결이 이제 배틀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오 후보로서는 내가 전격적으로 최종적으로 포용을 했다고 해야 나의 이미지가 오세훈 나의 이미지가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네. 양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보를 한다는 것은 패배입니다. 근데 양보를 해도 되는 상황에서는 먼저 양보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일단 왜 이런 상황이 됐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오세훈 후보는 사실 지지율이 좀 열세였다가 이 당의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오세훈 후보로서는 시간을 더 들여서 지지율을 상승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합의 가능한 영역이라고 봤는데 어쨌든 그게 협상이 잘 안 된 이유 중에는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고 일단 그 여론사에 들어가는 시점, 그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반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지지율이 정체 상태이거나 앞으로는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이 이제 어쨌든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가 이제 물 건너간다. 그래서 비판 여론이 막 이렇게 좀 불거질 수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게 원인이 어디 있냐 이걸 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비난하고 양측 후보 다 사퇴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네. 여기가 이제 변수를 꺼낼 타이밍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양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실무진하고의 이제 좀 이해가 달랐다라는 부분이 저는 이게 해프닝인지 아니면 의도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제시했던 여론조사 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 기관 두 곳에 각각 적합도와 경쟁력을 따로 묻는 안이었잖아요. 네. 근데 오전에 안철수 후보 측이 이해했다고 하는 이 국민의힘의 아니라고 이해했다는 안에 대해서 이태규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경쟁력을 묻는 방식이라고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오후에 한 이제 기자회견을 봐도
국민의힘 안을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안이 여러 가지 사실 그냥 협상에서 여러 가지 버전의 안들을 좀 교환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중에 뭘 이제 수용한 거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전까지만 해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적합도 조사를 선호했는데 그동안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지금 뭘 수용했다고 한 거냐라고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네. 여기서 상황이 끝났으면은 안철수 후보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이제 끝나는 게임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는 또 없는 거죠, 안철수 후보는. 그래서 이제 뭘 제안하든 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고 이렇게 정리할 것을 오세훈 후보 측은 미처 몰랐다고 하는데 이제 뭐 몰랐는지 알았는지까지는 제가 진실은 모르지만 몰랐다고 한다면 그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간에 양보론을 꺼낸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매듭지어야 될 필요가 생긴 것이고 이 변수를 이제 통제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본인도 뭔가 양보론을 꺼내서 이 상황을 마무리 지어야겠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무선 이제 100%를 받겠다라는 이제 내용을 준비해서 기자회견하러 간 거죠. 네.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의 설명은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할지 몰랐다라는 것이고 이 뒤늦게 간발의 차로 내가 이제 2등이 됐다, 양보 2등이 됐다 이런 거니까 사실 이제 1등, 2등으로 양보가 이제 갈린 것은 해프닝이고 그 해프닝에 따라서 마치 양보의 승자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된 것처럼 비춰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최종 예. 합의 사항이 뭔가요? 그걸 물으시면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이 문안에 대해서는 결국 안철수 후보가 다 수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 적합도와 경쟁력을 다물어서 합산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각각 한 회사에 그렇죠. 예, 한 근데 회사에는 경쟁적 조사, 한 하나의 회사에는 회사에는 적합도 적합도 조사. 그렇습니다. 근데 네. 유무선 비율에 있어서는 이게 애매해진 것이 아니 받겠다면서요. 무선 100%. 그렇죠. 오세훈 후보가 무선 100%를 또 뭐 불리함을 감수하더라도 받겠다고 했는데 결정된 그럼 거네요. 다 끝난 거네요. 그렇죠. 그 두 개를 서로 양보한 것끼리 조합하면 사실은 그게 합의안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후보들 입장에서는 또 이 문항하고 무선 유선 비율은 연동된 거였잖아요. 그동안 이 합의 과정이. 그래서 실무협상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아직도 남은 과제인 거죠. 근데 저는 뭐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서로 양보하겠다고 한 것을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게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낭만은 디테일에 있다고. 이게 복잡한 그러면은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끝났는데. 무선 전화 안철수 후보 쪽에서 100% 주장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무선 전화 100% 수용하고 예. 그리고 무선 전화 100%는 안 후보 거 수용했으면은 저쪽에 있는 것 적합도 100%로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섞으면 되는 거 아닌가 또 싶은데. 아니죠.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경쟁력 적합도는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다음에 오 후보는 무슨 100%를 받아들였다고 했으니까 그럼 사실 끝이 난 거죠. 아니 근데 받겠다고 하긴 했지만 말로는 실제로 다 받은 거냐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무선 100%는 받겠다고 한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뭘 받겠다고 하는지 그렇죠. 지금 애매모호한 이게 상황이 무슨 돼버린 단일한가요? 단일화 뭐 양보 단일화입니다. 네. 이 세부적으로는 아직 어디까지 의견 접근을 이뤘는지 뭐 지금 협상팀만 아는 것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추론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찌됐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일단 정치적 명분을 갖기 위한 서로 간의 갈등이 오늘 하루 종일 계속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면 어찌됐든 뭐 어느 쪽이든 상대편 거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통금 모습을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단일화가 된다는 가정을 하면 언제까지 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타이밍상으로는. 아무리 늦어도 24일까지는 되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렇게 해야만 선거운동이 이제 일어나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고 다른 후보는 뭐 선대본부장이 되든 아니면 단일화된 후보를 이제 지원하는 형태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일종의 이 24일보다 늦어지게 되면 공식 선거운동에 접어들고 일종의 피로감이 확산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른바 이제 우리가 인쇄용지가 인쇄되기 전인 28일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단일화는 가능한 것 아니냐. 물론 그 이후에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한 후보가 뭐 사퇴한다든지 또는 단일화의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단일화된 후보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단일화되면 뭔가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후보는 단일화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질질 끄는 형태의 단일화가 되면 지지층들이 결합을 안 합니다. 에이, 난 그러면 뭐 모르겠어. 후보들끼리는 단일화지 몰라도 내가 왜 이것까지 내가 끌려다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 그런 예들이 예전에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투표장에 가서 사표가 되더라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투표하는 사례들이 예전에도 발생을 했거든요. 2012년 대선이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당시에 그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하다가 네. 뭐 상대방한테 말려주지도 않고 안철수 후보가 그냥 일방적으로 후보직을 사퇴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단일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단일화는 유기적 단일화가 됩니다. 지지층들이 결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단일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 지지층들이 묶여지는 결합되는 것이 또 이것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4일까지가 아무리 늦어도 최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뭐 정치 현실상 아름다운 단일화는 만들기가 참 쉽지 없죠. 않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화학적 결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단일화가 아름답기 더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렸다. 이건 양쪽 후보다 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런 상황까지 왔다 그러면은 진짜 단일화가 안 되는 것까지 지금 가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도 싶거든요. 김민하 평론가 그것까지 지금 각 캠프가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만큼은 아마 피하려고 할 겁니다. 이번에 이제 양보 경쟁에 나선 것도 결국은 뭐 각자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여론조사에서 뭐 유리하고 싶다 이런 욕망도 있었겠지만 이대로 가서 3자 구도가 되는 걸 또 후보 입장에서 방치할 수 없다. 이런 명분도 일부 작용했을 거거든요. 지금 3자 대결 구도의 여론조사들이 지금까지 좀 몇 개 나왔지만 이걸 다 보면은 뭐 어떤 여론조사는 뭐 어떤 오차범위 내에서 뭐 승부가 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야당 후보가 3자 구도에서도 뭐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추리해 볼 수 있는 여론조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여론조사 그대로 이제 선거전이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여전히 조직력이라거나 이런 곳에서는 여당이 이제 우세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야당 후보 입장에서는 여론조사에서 3자 구도에서도 압도적인 결과가 나올 때 사실 안심하고 3자 구도로 갈 수 있는 거지 이 정도 차이에서는 3자 구도로 갈 수가 없거든요. 서로. 불안해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단일화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3자 구도로 결국 서로 뭔가 잘못해서 갔고 그렇게 해서 패배했을 경우에 안아야 될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이 있는 거죠. 오세훈 후보가 예를 들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 재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안철수 후보가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양보를 하는 게 나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3자 구도 이기면 가서 되잖아요. 3자 구도에서 이기면은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는 이제 보장이 있어야죠. 그러면 여론조사상 3자 구도를 해도 안철수나 오세훈 둘 중에 한 사람이 박영선 후보를 어느 정도 한 뭐 10%에서 20% 정도 앞서간다. 뭐 이런 게 있어야 그래도 여기에서 승부를 걸어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3자 구도로 가는 방향 그것만은 아마 피하려고 노력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단일화가 될 것 같은데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제 일정이 문제죠. 아마 안철수 후보는 최소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결론을 내고 싶을 거예요.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을 것이고 오세훈 후보는 그 와중에도 좀 늦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뭐 24일이나 돼야 뭐 마지막 결론을 내고 이렇게 막차를 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너지 효과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벤장 회장께서 네.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네. 여론조사를 주말에 돌리는 것과 평일에 돌리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죠. 왜냐하면 응답자의 구성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조사할 때 통제하는 것은 남녀 비율, 그리고 이제 연령대별 비율, 그리고 이제 지역별 비율은 통제하는데 직업별 비율은 잘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말에 전화를 받는 사람들의 유권자 특성과 주중에 받는 유권자 특성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것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눠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건 어느 후보에게 더 유리할까, 어느 후보에게는 불리할까 참 이렇게 구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 조사냐, 주중 조사냐까지 이것까지 또 기준으로 또 구분을 해서 적용하기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말을 가급적 피하면서 네. 그다음 다음 주초쯤에 여론조사를 합의한다 하더라도 네.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주초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주말을 하루 끼게 되면 그런 이 요일의 변화가 있거든요. 네네. 금토라든지 그다음에 일, 월 이렇게 되는데 앞서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말씀하신 중에서 이건 좀 덧붙여야 될 거예요. 네. 조사 시점에 대해서 아마 이 내곡동 변수가 없었더라면 오 후보는 조금 더 시간을 늦춰도 그게 불리하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상승세에 있던 오 후보가 이 내곡동 변수를 맞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 사실 우리 가늠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오세훈이라고 입력을 해보면 이제 내곡동이 떠요. 네. 그 이야기는 이제 영향을 받는데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오늘도
오 후보가 5위에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좀 서두르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부정적 변수가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 되죠. 오 후보도 이제는 더 늦추었다가는 이 돌발 변수인 내곡동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 오 후보는 오 후보대로 지금 정당의 지지율 상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늦게 되면 늦게 될수록 본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 단일화 후보의 시너지 효과는 낮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서두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두 후보가 만약 한다면 아주 시간상 늦추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네. 조영 원내대표 이야기대로 24일에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짧게 좀 덧붙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깨질 가능성도 있죠. 단일화가. 네. 근데 깨지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일단 이 두 사람이 다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보하기가 또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약화되는데 이 국민의힘 또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 단일화의 부작용에 반사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박영선 후보가 가져가요. 네. 지금 같은 경우나 LH 사태 타격 또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외부 변수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책임론이 부상됩니다. 아 이거 뭐야. 이게 결과가 좋으면 모르겠지만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 책임론은 떠나질 않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 내년 다선을 앞두고 보수층이 분열되는 현상이 나올 네. 거예요. 정계 재편은 어떻게 하냐. 봐라 단일화 안 돼서 패했지 않냐. 이런 책임론이 부각되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안 됐을 때의 부작용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현재까지는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중에 협상이 깨져가지고 3자 구도로 가는 건 진짜 마지막 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뭐 상황이다, 뭐 여황제인가요? 뭐 이런 표현까지 오고 가고 또 상대방의 후보의 부인 문제까지 지금 끌고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감정 싸움을 보이는 양상도 벌어졌고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좀 비난하거나 자격이 없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면서 국민의힘 당내에서도조차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퇴론이 거론이 됐어요. 이게 불똥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앞으로의 어떤 행보에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문제로 갔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첫 번째 왜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 뭐 첫 번째로는 안철수 후보 자체에 대한 어떤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안철수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뭐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대표자이니까 자신의 이 국민의힘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단일화를 풀어가야겠다는 연장선에서 이제 하는 전략적 행동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양보를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의힘에 와가지고 국민의힘을 뭔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변화시킨 결론이 안철수라는 당 외에 있는 이 후보에게 그 성과를 이제 내주는 것은 사실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돼서 예를 들면 선거에서 이겼다라고 하면 야권의 승리이고 뭔가 야권이 잘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 영향력으로 당선을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 더 이제 좀 강하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당내에서 이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을 겨냥한 반발이 터져 나오는 것은 결국은 또 재보선 이후에 당권 경쟁이라든가 이런 걸 엮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앞서 말씀하신 뭐 상황 논란, 상황제 논란 이게 중간에 이제 이 논란을 증폭시킨 사람 중에 하나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 아닙니까? 네.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는데 이 페이스북에 쓰면서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를 향해서 여상황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글이 그 글에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당내에 반 김종인을 내세운 김종인 리더십에 의문을 표하는 이런 중진들이 안철수 후보를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거 알고는 있느냐 이렇게 되묻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네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실 안철수 후보가 당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을 놓고 있는 중진들의 반발을 자기가 이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당내 중진들도 안철수 변수를 이용해서 이 재보선 이후의 어떤 정계 개편론이나 당권 경쟁에서 일종의 이제 좀 안철수를 이용해서 차도살인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힌트가 그 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보선 이후에는 분명히 이게 그냥 당권 경쟁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노선과 노선의 경쟁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김종인 노선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기존에 이제 좀 보수층에서 약간은 떨어져 나오더라도 중도를 향해서 가는 뭔가 그런 변화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다시 보수로 회귀해서 당 밖에 있는 예를 들면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원래 보수 인사들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정계 개편을 끌고 갈 것이냐, 이게 이제 갈림길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게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리더십 논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변인철 소장은 아니 별 덧붙일 거 없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네. 쏙쏙 이해가 잘 됐고 그럼 넘어가죠. 하나만 좀 덧붙인다면 네. 좋은 말씀을 경청해야죠. 저는 그 모든 이유들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또는 조직적인 정당 차원의 또 리더십까지. 그런데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절대 정치권에서 더군다나 단일화 같은 이벤트를 앞두고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용어들인데 그중에 하나가 상황, 예. 상황, 또 상황, 또 안해, 그다음에 정신이 네. 이상하다.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네. 금기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신뢰 부재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왜냐하면 이건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두 사람 간의 믿음 자체가 없는 관계. 그래서 이 단일화에서 오히려 안철수 대 오세훈의 대결이 아니라 안철수 대 김종인의 대결로 비치는 것도 이번 보수 야권 단일화의 큰 상처라고 봐야겠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계속 강조했던 게 그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단일화 토론에서 강조를 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참 그 정치권이라는 게 뭐 시간 단위로 달라지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하다는 거를 지금 이제 선거 가까워지니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한 24일쯤 정도면은 어느 정도 구도가 나올 것 같고 더 시간이 늘어지면 아마 이제 좀 지쳐가면서 그렇죠. 예, 단일화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 야권 단일화 얘기만 우리가 지금 계속했는데 여권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이 민주당 박영선 후보 이제 법여권 단일화 과정은 뭐 그럭저럭 좀 순조로웠다 이렇게 평가가 대체적으로 언론에서도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뭐 여당이 맞닥뜨린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 보여요. 예를 들면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후보 캠프에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던 인사들 그만두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실제로 또 그 이제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캠프에서 나가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지금 이 그 피해자가 기자회견한 게 이번 이제 여권 지지율이라든가 이번 재보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요? 대세를 결정하는 변수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변수가 박영선 후보에게 적용이 된다면 상당히 또 우려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은 선거는 결국 이 구도, 이슈, 후보거든요. 후보의 경쟁력 자체는 박영선 후보가 전 장관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준비된 서울시장 후보이고 출마와 함께 21분 다액도시도 이야기했고 휴직지원도 이야기했고 그만큼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또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온 것이 이제 LH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는 부동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정권 심판에 이제 임기 후반기 힘이 실리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 대목에서 이 여성 변수는 박영선 후보 개인에 대한 이 영향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사실상 이 캠프에 있는 여성 3인방이었죠. 네. 이 남인순, 진선미, 이제 고민정 대변인까지 캠프 대변인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지간한 부담이 되는 게 아닐 정도의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차원에서 선거 구도는 오히려 야권 후보 쪽으로 이제 조금 기울어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저는 결정적인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박 후보로서는 주섬주섬 본인에게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걸 담아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여성표를 의식한다면 이건 분명한 입장을 또 보일 필요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불가피한 차원이 아니라 박 후보로서는 반드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비판 여론도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피해자가 직접 나서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 그냥 사과의 차원을 넘어서는 뭔가의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피해 호선이라고 지칭했던 인사들이 캠프를 떠나는 것으로 이게 충분할 것인가? 영향을 지금 아주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을 제거해야 되는 게 지금 여권 입장인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를. 일단 3명이 뭐 캠프를 떠나게 된 건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선미 고민정 의원의 경우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름 입장도 내고 했는데 그 입장을 보면은 저는 뭐 그 입장에 진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진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메시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사실은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배 소장님이 이게 뭐 아주 뭐 큰 어떤 선거의 대세를 결정지을 문제는 아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감점 포인트, 감점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또 지금 이제 선거 국면에서는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사실 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은 없죠, 사실. 이거 부족하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은 계속 점수를 잃는 거를 방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사실은 지지자들의 움직임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도 계속 보도된 걸 보면은 이 피해자분이 공무원 신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뭐 선관위에 신고를 했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또 방송인 김어준 씨의 경우에 라디오 방송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점에서 우려를 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거를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공격적으로 피력을 하거나 선관위에 막 그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과연 그런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선거에 이제 좋은 영향을 줄 것이냐 요거를 놓고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이게 오히려 거 봐라 저 지지자들이 저러고 있는데 후보가 거기서부터 자유롭겠느냐 얘기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런 지지자들의 마음을 좀 다독여 가면서 이런 돌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 지금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또 잘 될 것이냐는 여러모로 걱정스러워요. 아무튼 이것도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에게 기대했던 것은 박원순 전 시장과 이제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이 선거 관련된 문제의 재발 방지책을 좀 더 분명하고 뚜렷하고 또 파격적으로 내놓기를 원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더 기대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 후보가 그런 제안을 또는 정책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박영선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경험이 많고 경륜이 있는 박영선 후보라면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성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다핵도시 유실은 좋아요. 그리고 수직 정원도 좋은데 여성과 관련된 서울의 이 여성 안전 또는 성 문제 관련 또는 돌봄 문제 이런 부분들 좀 더 파격적으로 다른 남성 후보들과는 차별적으로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을 것 같고 이것도 네. 함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정책도 좋습니다.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10만 원을 시민 한 명이 주겠다는데 이건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익히 봐왔기 때문에 학습 효과에 따라서 그 파급 효과는 크진 않거든요. 차라리 오히려 여성들을 위한 쉼터, 여성들이 오히려 경력 단절 여성들이 또 빨리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24시간 돌봄센터 사실 이런 걸 이야기했더라면 그래 이건 다른 후보들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프레임에 빠지지 않는 여성 후보로서의 강점 꼭 여성으로서의 구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좀 더 보여주는 정책 제안을 했더라면 사실 그런 불만이 가라앉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죠. 네. 지금 4월 그 재보궐선거 이제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변수가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우리가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변수로 지금 최근에 등장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LCT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 사안이 과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어느 정도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뭐 LCT라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은 뭐 거기에 입주할 수 있으리라고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제 꿈꿔볼 수가 없는 그런 가격대의 부동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채당 한 처음에 박형준 후보가 취득했다고 하는 가액이 20억을 넘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 중에 로얄층이 뭐 40억씩 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 숫자가 뭐 공이 몇 개가 붙는지도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LCT가 그 해운대 그 한강 그 해운대 가에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걸 보고 저 고가의 아파트,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 이런 이미지가 이제 분명히 형성돼 있고 그 부자 중에 한 명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가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박정준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호감이나 이런 걸 좀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는 있습니다만 뭐 특혜 분양과는 이제 거리가 먼 얘기들이긴 하지만 결국은 뭐 예를 들면은 배우자가 아들로부터 이제 그 LCT 아파트를 이제 사면서 1억 원을 프리미엄을 줬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또 보도가 돼서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맨 것들이 처음에 해명할 때 그 내용을 안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죠. 뒤늦게 그 얘기를 하면서 일부러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거는 내 돈 내산이다. 네. 분양받은 게 아니고 돈 주고 산 것이다. 대출받아서 이렇게 해명했는데 그 대출받아서 산 것이 아들의 아파트를 산 거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여론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부산 선거에서 LCT 문제가 아직까지는 어떤 이 전체 이 선거판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어떤 의혹이 어떻게 제기될지는 지켜봐야겠는데 결국은 이게 이명박 정권의 사람이고 고소득층 부자의 일원이다. 라는 이미지 형성은 여당 후보의 어떤 그 지지층 결집 이런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부산 선거보다 서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적은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앞서가고 있는 박형준 후보는 뭐 걸림돌 없이 순항한다고 그렇게 판단했을지 모르겠는데 네. 쫓아가는 김영춘 후보에게는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이슈가 되거든요. 지금 공정이죠, 부동산이죠. 그다음 결국 얼마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느냐가 선거의 이제 관건으로 봐야 될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럴 때 이 20대, 30대, 40대가 굳이 투표를 해야 되느냐, 투표에 대한 동기부여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로 가야 되겠다 내가 그러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50대의 표심도 50대가 다 LCT에 삽니까? 지금 LCD가 나오는데 LH, LCT. 그러니까 지금 50대 표심이 선거에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5서방 선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50대 표심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저는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과 LCT가 있는 지역과 다른 지역 바로 서쪽입니다. 부산에. 이쪽이 결집한다면 이건 좀 민주당 지지성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은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 전 소장이 독특한 유머 감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저희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0950님, 배종찬 소장님, 김인하 평론가님 두 형님 기다렸어요. 코로나 이후 불금은 시사회 외전과 함께 알다가도 모를 정치세계 두 분 해설로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권혁호님께서는 오늘 패널분들 말씀 쏙쏙 들어오네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뉴스와 예전이 오늘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벌써 끝나요? 네. 김인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